안녕하세요. 이렇다 13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돈나고요.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삐딱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삐딱입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더우실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한여름 동안. 매우 덥습니다. 제가 어저께 네. 강남역 내거리에서 네. 이렇게 무슨 발언 같은 걸 했거든요. 네네. 1시간 정도. 네네. 이게 땀이라는 게 이런 게 땀이구나. 음. 제가 느꼈어요. 근데 야 거기 1시간인데도 그런데 예. 거기 지금 60일째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분은 어떻게 했구나 생각하니까 집에서 샤워하면서 약간 좀 죄송하더라고 솔직히. 축적된 땀을 씻는데 저분은 60일 동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샤워하는 것조차 좀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정말 폭염입니다 지금. 네. 삐딱이님은 어떻게 뭐 휴가 좀 다녀오셨어요? 네, 뭐 길게는 못 쓰고요. 짧게 네. 갔다 왔어요. 아, 부럽다. 애들하고 계곡에 좀 갔다 왔는데 계곡에 발을 담그니까 미지근해? 아니 아주 계곡물이 아주 시원하고 맑게 다행이다.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뭐 미지근한 데는 아니었구나. 계곡물에 오래 못 있는 아. 정도로 시원한. 근데 계곡이 옛날에는 왜 동네에 좀 이 주먹 좀 쓰시는 분들이 좋은 자리 이렇게 착지하고 네네. 그러고 그랬잖아요. 네. 요새도 그렇습니까? 제가 간 데는 그런 데가 아니어서. 그런 데가 아닌데. 사실 저도 돈 내고 갔다 온 거라서. 그렇구나. 돈 내고 가는데 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거기 계곡에 뭐 접근이 안 되는 예. 배제성이 있는 그런 계곡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더위는 그냥 더워서 힘든 수준을 좀 넘어서서 이게 두려움, 불안까지 맞습니다. 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염이 이제 기후 위기를 알려주는 시그널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네. 아직 한국 정부는 그 관련해 가지고 음. 어떤 뭐 메시지도 없어서 지금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지금 북쪽에서 북극 근처에서 뭐 알래스카인가요? 네, 불나고 네. 막 그랬죠, 막.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 기후 위기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 한일 문제 때문에 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다 그런 이슈들을 불가사리. 빨아들이고 있어서 네. 지금 이때일수록 네. 이렇다가 좀 해야 할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예. 삐딱이님 오늘 139회예요. 예, 어떤 내용들을 다뤄주실 예정이에요? 예, 앞부분에 기후위기 했는데 네. 떠올리면 사실 오늘 이런 얘기하는 게 좀 한가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예. 뭐 사소한 얘기가 별로 지금 뭐 그런 예. 생각이 들죠. 예. 또 좀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일 그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단일 이슈가 네. 다른 모든 이슈들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해서 뭐 오늘 이런 주제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네네. 그래서 이 격언이 있습니다. 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 줍니다. 스피노자죠. 이 스피노자인가요? 네네. 스 선생님 말씀을 네, 좀. 오늘 이렇다는 네. 그런 심정으로 좀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다가 심을 사과나무가 뭐냐? 네. 데이터 경제학과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예. 요새 진짜 이 불가사리 뭐 블랙홀 같은 게 한일 무역 전쟁 문제인데요. 네네. 뭐 술 하나 먹을 때도 이 술이 원산지가 어딘가 이렇게 보고 막 먹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어쨌건 오늘 사과나무가 뭐라고요? 데이터 경제학과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중요하죠. 예,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도 김찬희 TV에서 데이터에 관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왜 경제적 재화로서의 데이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건 좀 분명하게 아직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좀 먼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데이터가 과연 뭐냐?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는 원재료, 석유 같은 건지. 만약 그렇다면 데이터의 보유자나 생산자가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건가? 네네. 석유 같은 건데 원료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삐딱이님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거 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공인된 네. 사실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 공인된 사실부터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데이터 중요성은 그냥 모두가 인정하는 건데요. 디지털 경제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우파라든가 네.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사실은 대중의 데이터를 약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좌파도
네. 우파 좌파 막론하고 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거겠죠. 정파와 생각을 가리지 않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먼저 우파부터 한번 볼까요? 에릭 브릭 율프스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참 이렇다 해도 많이 나왔는데요. 디커플링 이론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저서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학자가 2011년에 미국의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과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5% 또는 6% 정도 높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한두 기업이 아니에요. 330개 기업. 그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네,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이제 마켓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영국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의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온라인 고객 및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8에서 13% 정도 더 생산적이다. 이런 활용 결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하네요. 네네,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예, 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법인세 과세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유럽위원회 EC라고 하죠. 유럽위원회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매출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자. 네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걸 일명 디지털세라고 해서 한번 다룬 적이 디지털 있어요. 서비스 텍스 이렇게 예. 되죠. 예. 법인세 부과 어려우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네. 디지털세라도 부과하자 이런 네네. 내용이었는데 이 디지털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거냐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용자가 기초하고 데이터가 수집 및 처리되는 비즈니스 가치의 현저한 일부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자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표현을 보면 뭐냐면 데이터가 수집 및 처리되는 장소에서 그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그러네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가치 창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 과세 문제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그러네요. 네. 차인 선생님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좌파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평가하나요? 우파밖에 얘기를 안 했네요. 네네. 좌파도 이제 이렇다 해서 많이 나오신 분이 있는데요. 닉 셔니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발음이 어려워요. 셔니쉑. 이분은 또 스르니잭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사실 셔니쉑에 가깝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플랫폼 자본주의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플랫폼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만나게 되죠. 네. 뭐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도 있는데 플랫폼 자체를 이 사람은 뭐라고 규정하나 하면 데이터 추출과 포획을 위한 장치다. 데이터 추출과 포획이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데이터를 뽑아내는 이게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 그럼 플랫폼 존재 목적 자체가 데이터 뽑아내기 위한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경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웬만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 관리, 품질 관리, 마케팅 관리에 전부 데이터 분석들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인공지능 요새 시대죠. 인공지능 개발의 주류가 된 게 기계학습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알파고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봤죠. 이 기계학습의 알고리즘 아키텍처를 보더라도 기계 스스로가 학습을 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입력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시대라는 게 사상과 관점과 네네. 상황과 분야에 관계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오늘 주제로 언급된 데이터의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어려워요. 데이터의 경제학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이 데이터 경제학 자체가 뭔지 좀 설명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데이터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데이터의 경제적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학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가장 두드러진 경제적 성격이 뭐냐? 그건 데이터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라는 겁니다. 어려워. 우리 삐딱이님은 어려워. 아니 비경합적이라면 경합적이 아니다. 예. 배제적이면 배제적이 아니다. 이런 네. 뜻일 것 같기는 네. 하나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차인 선생님 또 개념 전문가시니까 몇 번 개념 좀 잡아주시죠. 우리가 예전에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사실 방송이라는 게 또 몇 번 지나면 또 까먹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오늘 청취자를 만났는데 음. 일하다가 청취자가 그러는 거예요.
마돈나가 개념을 계속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아. 이게 듣다가 쭉 듣다가 이해가 너무 안 된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예. 예. 이거 어려운 말 나오면 싫어요. 자꾸 저보고 하달라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해야겠네. 근데 찬이사님은 예. 거의 자판기야. 예. 딱 누르면 딱 나와 개념이. 영어 나오면 꼭 저보고 하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맞아요. 비경합적이다. 이게 네. 영어로 하면 라이벌이 없다는 뜻인데요. 네. 영어로 non-rivalrous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 비경합적이다. 이게 뭔가 하면 그냥 라이벌이 없다 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또 경제학적 의미가 좀 있어요. 네. 누가 재화를 소비하고 있어요. 누가 재화를 소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동일 재화, 그 사람이 소비하고 있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 걸 막지 않는다. 내가 요거 하고 있다고 해서 딴 사람이 요거를 못 쓰지 않는다. 이걸 비경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정해져 있으면은 누가 더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덜 먹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 파이를 먹고 있어. 이 파이를 먹고 있는데 이 파이를 딴 사람도 와서 같이 뜯어 먹을 수 있다 이 얘기. 네네네. 뜯어 먹어도 내 파이가 없으면 제 파이가 줄어든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잖아. 아닌 내가 거라잖아요. 뜯어 먹는 파이를 네네네. 쟤도 와서 뜯어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비경합적 그런 말씀하셨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구나. 예. 예. 보통의 물질제는 보통의 파이라고 봅시다. 네. 기본적으로 경합제죠. 내가 먹고 있으면 네.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먹겠어요? 예. 이게 이제 경합적인 물질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비물질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비경합제인 경우 많잖아요. 내가 음악을 듣고 있어요. 뭐 그러면 뭐 에드시런 노래를 듣고 있어. 그럼 내가 틀고 있으면 누가 와서 에드시런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못 뜯어먹지 않잖아요. 네네. 이게 비경합적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특정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그 데이터를 못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경합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걸 비경쟁적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네. 경쟁을 안 한다는 뜻이 되니까 네네. 좀 경제학적으로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비경쟁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비경합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네. 이 번역의 오류까지 지적해 주시니 네, 꼼꼼함 정말 제가 대단하시네요. 전직이 좀 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자, 그런데 저는 비경합적이라는 것과 비배제적이라는 의미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죠.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소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 한국말은 그렇죠. 영어는 좀 네네네. 그런데 배제하지 않는다. 내가 먹고 있는데 쟤도 먹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 같은 네, 말인데 네. 이제 경제학적인 거니까 경제학적 의미를 이제 정해줘야겠죠. 아. 비배제적은 영어로 non-excludable 제외할 수 없다 그런 뜻인데요. 네. 말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경제학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비배제적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여기 대가가 포인트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non-paying이라고 하죠. 덜 치르더라도 less paying 돈을 안 냈어. 네. 그럼 돈을 덜 냈어. 그러더라도 평등하게 사용하는 걸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개념이. 이해가셨죠? 예를 들면 정부가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외부에서 적이 침략해. 또는 내부에 상사범죄가 일어나. 근데 너는 세금을 좀 덜 냈어. 쟤는 세금을 500원 냈는데 넌 세금을 50만 원밖에 안 냈지. 그러니까 너는 쟤 1000분의 1밖에 안 줄래. 이거 안 되잖아요. 요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는 비배제적이다. 페잉을 적게 했거나 안 했어도 동등하게 제공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배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이걸 적용을 해보면 데이터가 일단 공개가 됐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무료로 쓰건 어떤 사람은 3원 내고 쓰건 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쓰건 이런 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열려 있는 개념이네요. 네네네. 예, 이게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보통 우리가 공공재 영어로는 퍼블릭 굿이라고 그러죠. 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설명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비배제성은 경제학자들이 시장 실패의 하나로 간주하는 무임승차라고 있어요. 프리 라이딩이라고 그러죠. 돈을 안 내고 타는 거죠. 예. 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임승차 같은 건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 보면 시장 실패의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돈을 안 내고 쓰는 거니까요. 시장에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무임승차를 시장 실패라고. 시장 실패죠. 하시는군요. 돈을 내고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기여하지 않아도 혹은 덜 기여해도 남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 보면 다 나는 안 내고 덜 내고 쓰겠다 이렇게 되는 그렇게 문제가 되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공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익을 못 얻는데 누가 예, 생산하겠어요? 오늘 논의에도 이런 지식이 좀 필요하니까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의 두 가지 경제적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완벽한 이해는 안 되고요. 근데 대충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만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방송 중엔 알겠어요. 근데 뒤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더 알아야 될 데이터 경제학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특별히 범위의 경제가 작동을 합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라고 그러는데요. 스코프, 예. 예, 범위. 범위의 정말. 그 전에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많이 거예요. 들어봤죠. 이 말은.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스케일, 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비용이 감소하는 것 뭐 이런 걸 그런 말하는 거죠, 건가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100개 사올 때 1만 원 들었는데 1000개 사올 때 그것을 10배인 10만 원 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9만 원이 되는 뭐 그렇죠. 그럼 단위 요런 비용이 의미? 9천 떨어지죠. 예. 예, 그것도 뭐 규모의 경제를 설명하는 한 방식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근데,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네네 범위의 경제예요? 범위의 경제. 범위의 그러니까 경제. 스케일이 아니고 네네. 스코프. 스코프. 범위의 경제가 데이터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저 네. 약간 이해 안 되거든요. 삐딱이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화학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공부를 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하고 화학을 따로 공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따로 공부하는 게 더 특별히 더 나은 성과를 낼까 아니면은 같이 공부하는 게 더 나은 성과를 낼까? 사실은 이건 아무 관계가 별 차이가 없는 별 차이가 거거든요. 없잖아요. 어차피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범위의 경제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시 경제학하고 거시 경제학을 함께 공부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거시를 알려면 어느 정도 미시도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같이 공부하는 게 확실히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별로 범위의 경제가 작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예, 있는데 미실이 이중국, 거실은 이 정운찬한테 들어오는데 둘다 점수가 바닥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진짜 예. 삐딱이님이 연구자잖아요. 예. 그 제가 아까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길래 예. 얼마나 쉬운 예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역시 연구자는 연구자다운 아주 비참합니다. 예. 네, 연구자다운 어쨌건 사례를 그럴 것 주셨네요. 같아요. 예, 네. 저는 없었지만. 사실 네. 이게 데이터에서 범위의 경제가 가장 잘 작동하는 영역이 인공지능 개발이거든요.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되는 지금 기계학습이라는 모델인데 이 기계학습이 지속적인 데이터 투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 안에 어떤 패턴이나 구조를 이렇게 기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그렇죠. 기법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게 두 개의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세트는 이제 뭐 하여튼 집합이라고 보면 데이터 될까요? 집합 두 개. 네, 네. 예. 근데 만약 그 두 개의 데이터 세트가 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데이터 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데이터 세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비용이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비용보다 낮은 거예요. 그렇겠죠. 예.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예. 이게 비용 측면에서 지금 범위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중복되는 데이터 집합이 있으면은 네. 두 개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네요. 이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각각 따로따로 데이터 세트를 따로따로 네네네. 에서 정보를 뽑아낸다고 해가지고 더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 데이터에서 중복되는 데이터의 어떤 교집합이 있을 때 그렇죠. 예. 각각의 데이터에서 따로따로 정보를 추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좀 알 것 같아. 네,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의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 집합이야. 네. 근데 이제 지도나 가게나 식당 데이터가 또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 두 개를 결합시키면 더 유용한 정보가 나오겠죠. 요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이 요렇게 이용하고 네. 요 전화번호 가진 사람이 요렇게 저렇게 이용한 걸 이거 막 섞어버리면 네네. 공통분모들이 막 생기면서 뭔가 이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걸 좀 더 발전시켜서 신용카드 지불 데이터하고 또 가게 식당 정보를 연결시키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하고 네. 또 장소 패턴하고 이런 게 싹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 구매 패턴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쫙 얻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은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면서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이 데이터가 서로 결합됐을 때는 이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자기 원래 하고 있던 사업과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막 이렇게 네. 돈을 주고 막 매매하는 이유가 그 스타트업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네네. 범위의 경제가 작동해서 훨씬 전체적인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 기업도 자꾸 인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쌤 설명하니까 네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 그러니까 네, 하나의 네, 범위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네, 여러 범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네, 교집합 데이터가 막 중첩이 되고 네. 예, 거기에 안에서 범위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삐딱이님 얘기 듣고 제 네네. 얘기 들었더니 잘 다 네네. 이해된다. 이게 네. 범위의 경제예요. 아,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으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것도 하니까 이게 네. 이해된다. 이게 범위의 그게 경제. 제가 이게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 한중간에 있었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지금까지 음. 데이터 경제학을 다뤘고요. 네. 관련된 용어 개념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데이터 경제학이 오늘의 또 다른 주제인 데이터 소유권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면 다음 얘기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둘째, 이 데이터가 공공재의 기본적인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 이것도 확인했죠. 네. 네. 셋째, 데이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성이 범위의 경제라는 겁니다. 범위의 경제. 지금까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에서 사회적인 어떤 이해 충돌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네. 첫 번째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창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를 누구나 다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게 될 거죠. 그렇죠.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거를 이 중요한 자원을 남한테 내가 주고 싶다. 남한테 가지고 주고 싶지 않고 나만 쥐고 싶다라는 네네. 그렇겠죠, 이 그렇겠죠. 욕망이 생긴다라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사실과 세 번째 사실에서 보면은 아하. 이 만약에 네. 이건 남은 독점적으로 가지고 싶어 이렇게 요구가 있으니까 그게 요구에 맞춰 가지고 네네. 그래 그러면 데이터가 누구 것인지 명확하게 소유권을 설정을 하자. 이렇게 하면 과연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까 부정적으로 나타날까 이런 문제와 연결돼 있는 사실들입니다. 두 번째, 범위의 세 번째. 경제가 작동을 네. 안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예.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예. 일례로 보면 네. 공공재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무임승차 문제 그런 외부성들이 존재해요. 이게 시장 네.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또 사유재산권으로 민영화해 가지고 시장 거래만 맡겨두면 독점 가격을 행사한다든가 재화 자체가 과소 생산된다든가 하는 이 또 다른 시장 실패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데이터의 소유권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 법적인 관심하고 경제적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데이터의 소유권을 얘기할 때 이게 데이터가 누구 건가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주어져야지 그게 정의인가 법적인 정의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경제적 관심은 이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의하면 정의된 소유권에 따라 가지고 이건 누구 거다라고 설정을 해주면은 네. 그게 과연 시장에 사회에 어떤 경제적 후생 효과를 가질 것인가 이런 측면에 더 주목하는 게 경제적 관심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 법적인 그 접근법하고 경제적 네네. 접근법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법적인 접근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네. 같으네요. 아, 쉽지 않아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데이터 경제학과 데이터 소유권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음. 그런데 현재 데이터의 소유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디지털 경제를 데이터 경제라 할 정도로 중요한 시대이고 또 분명히 내 데이터도 플랫폼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중요하죠. 사용이 될 텐데 네. 어디에 내 데이터를 팔아본 경험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팔아본 적이 없죠. 예. 그리고 누구에게 또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뭐 보상받은 기업들도 없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수집하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네.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마돈나님하고 비슷했는데요. 제가 네. 최근에 김찬희 TV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보상을 좀 받아봤어요. 네. 애드센스라 그래갖고 유튜브가 좀 주더라고요 돈을. 어, 그래서 한 달에 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저는 항상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죠. 내한테 8만 원, 9만 원 줄 정도면 저 자식들 얼마나 버는 걸까? 그러니까. 엄청난 광고 수입을 얻겠구나. 그러면서 더 끔찍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건 마돈나님 뭐 돈은 받아본 적 없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쓰시죠? 네. 네. 저하고 이제 페북 친구기도 한데,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가입자의 개인 정보도 갖고 있고, 또 우리 온라인 활동 우리가 뭘 클릭하고 있는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구글에서 뭘까 딱 검색을 딱 하면 구글은 나의 온라인 검색 데이터를 딱 갖고 있으면서 타겟 광고를 딱딱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게 이제 그 타겟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업자들한테 받는 수익 모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검색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우리의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다 가져다 주는 거죠. 막 갖다 막 퍼부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는 사실상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온라인 소비자의 정보와 디지털 활동 정보를 가져가긴 했지만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 보상은 안 하지만 대신 네네. 서비스를 무료로 주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가 검색을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일종의 이제 물물 교환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바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무상으로 주고 네. 플랫폼 기면 우리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주고 제공해 주고. 이메일도 무료고 네네. 구글 드라이브 무료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터하면서 서로 좀 승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이건 이제 소유권의 현재 상태는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원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이 없이 데이터는 일단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죠. 그럼 이런 소유를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실상의 소유권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건 아닌데 네. 사실상 디팩토라고 합니다. 디팩토. 뭐 사실은 것 같은 거네. 네. 뭐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거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는 이제 독도인데 네.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누구의 거다. 이렇게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우리가 독도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디팩토 오너십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상의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게 뭐 법률상의 소유권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률상의 소유권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명확한 법률상의 소유권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하. 예. 예, 찬희 쌤이 이 광고 플랫폼에서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데이터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먼저 개인 정보의 종류부터 보더라도 이 OECD가 한번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퍼스널 데이터라고 그러죠.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그런 개인 데이터 관련된 정보 이렇게 뭐 내포적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정리를 하고 네네. 그런 그 퍼스널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또 정리를 합니다. 네네. 보면 이제 쭉 엄청나게 많은데 이용자 생성 컨텐츠, 이용자가 예를 들면, 만든 거. 예, 블로그, 댓글, 사진, 비디오 등 음흠. 활동이나 습관 데이터, 아. 인터넷 검색 기록, 구매 기록, 사회적 데이터, 어허. 소셜 네트워크에서 누가 지인 관계고 친구 관계고 뭐 이런 네, 거. 네. 그렇지 이거 그다음에 중요하죠. 위치 정보, 주소가 어디고, GPS, 지리적 위치, 음. IP 주소는 또 어떻게 되고. 핸드폰 켜놓으면 다 들어가는 네. 거. 예. 그다음에 공공행정의 정체성 데이터가 있어요. 아하. 이름이 뭐고, 금융 정보, 네. 건강 정보, 의료 보험 기록, 사회 보장 번호, 정가 진짜 기록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흠. 데이터가 그러면 이런 또 개인 정보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스마트홈 뭐 아. 스마트 가전 이런 거 있죠. IoT. 예. 아. 이 집안에서 디지털 가전기구가 네. 집안에 뭐 온도가 몇 도이고 네. 뭐 전기 뭐 소비량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음. 이런 데이터는 퍼스널 데이터는 아니지만 가구가 어떤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는 또 알려지는 지표가 될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우리 집 선풍기가 샤오미거든요. 네. 그 샤오미 서버로 맨날 가거든. 내가 얼마나 틀은지 1번 틀은지 2번 틀은지 3번 틀은지 다 나오거든. 그렇죠? 네, 앞으로 또 자율주행차 시대가 뭐 언제 올지 뭐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런 시대가 오면 자율주행 차량에도 센서가 부착이 되잖아요. 그럼요. 이 센서가 엄청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할 건데 무섭습니다. 예. 이런 종류, 그러니까 기계가 수집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계 생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머신 기계 생성.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기계 생성 데이터. 네. 예,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 종류의 데이터 원천들이 있고 이 데이터 원천 보유자 내지 생성자에 대해서 지금 이 법적인 소유권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네. 데이터 종류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예. 저는 그저 이용자 생성 콘텐츠 정도, 아하. 뭐 위치 정보 정도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집안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가전기구가 나의 정보들을 그렇게 전송해 준다고 생각을 요거 하니까 보세요. 요거 생각해 보세요. 어. 스마트워치.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예, 그죠? 진짜. 나의 심장박도까지 지금 다 전달되고 아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섭다. 예. 야, 진짜. 지금 빗따기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네. 많은 데이터 범주가 있는데요. 음. 이 데이터의 원천 보유자 내지 생성자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고 말씀을 없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이렇다가 데이터 소유권을 다루는 이유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법률적 소유권을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수립하자라는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 하는 겁니다. 있어요. 네, 지금 없으니까 하자는 사람들이 아하. 있죠. 네. 예. 이제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시점에 그런 흐름이 매우 아주 거세게 일고 있거나 또 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렇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 소유권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기의 이 이슈가 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아주 강도가 높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게 항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렇다가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 논의를 좀 주도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 어떤 근본적인 대안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뒷단에 있는 논리가 이제 공유부 배당론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공유부 배당론에서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음. 공유부 배당론 하시니까 음.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실감이 되는데요. 그럼 데이터 소유권과 공유부 배당론의 관계는 조금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네. 우선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 주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확인 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사실상의 소유권들이 있는데 네네. 법적 소유권이 분명치 않으니까 유럽 연합 같은 데는 이제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 데이터를 갖고 쟤들이 돈을 버는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법적 소유권을 좀 해서 이런 생각도 하지만 거꾸로 말이죠. 미국 중심의 플랫폼 기업들도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게 데이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기들도 해요.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네네. 왜 그런가 하면 기업들 스스로도 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 왜 그런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기업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 옆에 없어. PC 하드 드라이브에 있지만 네네. 그 엄청난 데이터는 자기 기업의 여기 하드 드라이브에 다 못 넣잖아요. 네네.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클라우드 컴퓨터에 갖다 놓죠. 네.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 센터라고 주로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저쪽이 멀리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인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을 느끼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사실상의 소유자긴 한데 누가 저 서버 갖고 튀면 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끝장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장을 시켜버린다거나 아. 예를 들면 뭐 말하자면 그런 거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테러 집단이 데이터 서버 딱 갖고 있어. 야 이거 다 태워버린다 뭐 이런 거. 예. 두 번째로 그러니까 통제력에 대한 불안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이제 갖고는 있어 우리가.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건 내 거니까 이렇게 했다 했다요. 근데 이걸 분석을 시켜. 근데 분석도 아웃소싱을 많이 시키잖아요. 외주 시키면 외주 받은 업체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자기들도 복제해서 갖고 있겠죠. 그럼 요놈들이 말이지 분석한 놈들이 이걸 또 써먹지 않을까. 아. 요 이게 내 거라고 확실히 돼야 저 새끼들이 써먹었을 때 뭐라고 걸 그죠. 수가 있는데 법률 분쟁이라도 할 수 있죠. 이게 좀 법적으로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예. 불안해. 또 세 번째는 말이죠. 디지털 기술이 요새 융합하지 않습니까? 요 업체 함께 해야 되는데 네. 협력해서 하면 또 협력해서 나눴던 데이터가 나만의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내가 처음 준 사람이 나면 내 소유권이 이렇게 확립돼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안 돼 있어. 이게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데이터 소유권 분쟁이 많이 생겨요. 분쟁 가능성도 증가해. 네네. 그러면 이제 분쟁 비용을 좀 줄이려면 법적 소유권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좀 네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실정이다. 우리가 이런 걸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국제기구의 움직임은 어때요? 이게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제안은 이 유럽위원회가 2017년 1월에 내놓은 유럽 데이터 경제 구축하기, 데이터 소유권 백서 뭐 이런 걸 자료를 내놨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백서가 데이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권리로 이렇게 도입하자라는 제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제가 뭐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변호사분들이 언론 매체 기고해가지고 데이터 소유권 정립이 시급하다,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간간히 해왔더라고요. 그러면 유럽위원회 백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유럽위원회가 그때 제안한 이 권리,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뭐라고 부를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이 이름이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라고 돼 있어요. 생산자의 데이터 권리. 프로듀서스 라이트인데 네. 이 제안에서 우선 개인 정보는 제외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이 기계생성 데이터만 이렇게 주된 대상으로 하거든요. 음. 왜 그러냐? 개인 데이터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이제 소유권 문제로 다루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네네. 판단한 한 거죠. 음. 그다음에 그럼 기계 생성 데이터 중에서 다 그러면 이게 보호 대상으로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화되지 않은 원 데이터만을 일정한 소유권적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좀 제안하고 로 데이터. 있어요. 예. 예. 이게 사실 구조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가장 흔한 형태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하. 이게 어제 1996년부터 만들어진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있어서 음. 이게 새롭게 이 보호 대상이 되는 이 데이터의 범위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기계 생성 데이터로서 구조화되지 않은 로 데이터 이거를 이제 좀 일정하게 보호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좀 사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그런 데이터일까요? 기계 생성 데이터로서 구조가 네. 되지 않은 원 데이터 어려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하나 들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범위의 경제가 나오면서 네. 자율주행차 아까 얘기했죠. 자율주행차가에서 센서를 딱 달아놨어요. 그러면 주행을 쭉 하면서 도로교통 상황 정보, 또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이런 걸 막 감지하겠죠. 네네. 또 운전자의 상태, 요 정보 하나 하나가 다 기계 생성 정보로서 구조화되지 않은 원 데이터라는 거죠. 아, 네. 네네네. 또 아까 샤오미 선풍기 돌아가요. 네네. 센서가 막 체크합니다. 시간대별 전기 소비량, 또 충전 속도, 충전 시간 네네. 이렇게 다 이제 기계 생성 원 데이터. 농기계에 부착된 센서가 막 수학에 투입되면서 센서가 막 단위당 특정 성분의 수확량 같은 걸 기록해요. 이것도 기계 생성 원 데이터. 아. 요거를 쑥 수집을 해서 패턴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한 네네. 자료는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 그건 뭐 빅데이터. 그 이전의 로 데이터를 지금 생산자의 권리라고 주장을 해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유럽위원회가. 네. 그러면 유럽위원회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보호 범위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이 데이터를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게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형태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데이터의 성격을 감안해 가지고 이 절대적 재산권처럼 보호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타인의 무단 접근이나 이 무단 사용 네네네. 이걸로부터 일정하게 보호해주는 수준의 제한인 거예요. 접근권 보호, 사용권 보호네요. 그래서. 네. 저 삐딱이님 말씀드리니까 언뜻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음.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센서를 만든 제조업체가 있을 것인데 또 그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데이터는 누구의 것으로 보호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참 이게 좀 어렵네요. 예, 이게 정말 이게 네. 마돈나님이 아주 그냥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네네. 질문을 던진 건데요. 기계 생성돼 있는데 도대체 기계는 누구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데이터 소유권 얘기할 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럽위원회 제안은 데이터 생성에 들어간 투자를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리뭉실하네요. 예, 기계나 장비 제조업체가 있을 거고 아까 말한 네네. 것처럼 그 장비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나 뭐 심지어는 투자하는 은행도 있단 말이에요. 다 투자지 뭐.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유럽위원회 이제 투자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또 공동의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좀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규정만으로 이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할당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게 데이터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돼 있대 지금. 네. 아니 어쨌든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네. 뭐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네. 이런 제안들이 있고 나서 네. 국가들에서 실제로 이것을 제도한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 저 당연히 없고요. 단호하시네요. 예, 유럽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이 네. 데이터에 대한 법적 소유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소유권만 있을 뿐이지 법적 소유권 도입한 시도 자체도 이루어진 바가 없고요. 네. 논의만 막 지금 무성한 거죠. 지금 뭐 아까 좀 전에 삐딱님도 얘기했지만 논의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막 지금 고민스럽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소유권이 분쟁이 된 경우 네. 인정하는 경우도 나오고 부인되는 판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건 법적 소유권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럽연합이라는 대규모 경제 블록이 공식적인 제안도 하고 여러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사실은 데이터의 성격 때문에 네. 이게 입법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에 이 법적 소유권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과연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낳을지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근거 문서가 있는데 유럽위원회가 2017년에 발표한 또 다른 문서가 있어요. 학자가 여러 명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리를 한 보고서인데 한 사람이 이제 네스터 디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등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The Economics of Ownership, Access and Trade in Digital Data 이런 영어 제목 보고서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 접근, 거래의 경제학 정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유 접근 거래. 예. 네, 소유 접근 이 거래. 보고서 목적이 뭐냐? 네. 잘 정의된 사유재산권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 필수적이라는 일반적인 경제적 인식이 있는데 네. 이게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데이터에 어느 정도 유효한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보고서 목적이요. 사유재산권이 비경합적, 비배제적 데이터에 유효하냐 이런 건가요? 결론이 좀 허무한데 결론이 뭔데요? 예,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죠. 저는 뭐 네. 유용하게 봤는데 네. 이 데이터의 법적인 소유권을 수립하는 게 경제적 효율을 높일지 줄일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네.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결론입니다. 아유 이거 완전 아니 읽고 나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네요. 예. 아니 너무 네. 웃기잖아.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 아, 굉장히 그래요? 많은 영어를 그렇게 읽으셨는데 정보를 주기 때문에 결과가 이러니 참. 진짜 한국어 읽는 것도 힘든데. 아니 저는 결론을 듣기는 들었는데 네. 그 전에 네. 잘 정의된 사유재산권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 필수적이라는 일반적 경제적 인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이게 주시면 어때요? 자본주의 경제학 이론의 핵심이죠. 네. 사유재산권이 잘 정의돼야 네.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라고 생각하죠. 경제학에서. 네네. 이게 이제 노벨 이걸 좀 설명하려면 이제 로널드 코스라는 경제학자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삐딱이님이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뭐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이 사람이 1960년에 코스의 공리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요거를 좀 알면 요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코스가 여기서 이제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독점도 시장 실패고 제대로 네. 가격 형성이 안 된 거죠. 외부성 시장 외부자가 네네.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무임승차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인데 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경쟁의 실패에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이 있으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게 지금 코스의 공리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강가에 공장이 있어. 생산을 위해 강을 어느 정도 오염시키는 그런 공장주가 있어. 네. 근데 어부는 강이 오염되면 싫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강이 좋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강의 사용에 대한 권리, 네. 강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돼 있으면 네. 공장주와 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의 법규가 없어도. 네네. 예를 들면 공장주가 강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부가 오염을 원치 않으면 네. 오염을 어느 수준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지 공장주한테. 요 정도까지만 오염시켜. 요 이상은 안 돼. 그럼 공장주가 야 그럼 나한테 좀 뭐 좀 줘야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거죠. 네. 거꾸로 어부가 이게 사용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공장주는 공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럼 요 정도만 돌릴 수 있게 어부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네.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코스의 정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산권만 잘 수립이 돼 있으면 네네. 정부가 안 나서도 사적 개인들 사이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하는 시장이 굉장히 힘이 있다. 시장이 가장 중요한 해결자다. 이런 걸 예. 설명하는 이론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던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사실 이 데이터에 명확한 법적 소유권을 수립하자라는 주장도요. 이 경제학적 기본 인식은 코스의 공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 혹은 뭐 재산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으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생산과 거래가 잘 진행될 수 있다. 소유자한테 적절한 돈을 지불하면 시장에서 이루어질 거니까요. 예. 그런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빨리 가야 되겠네요. 코스의 공리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했어. 네. 자, 그럼 아까 네. 말씀하신 유럽위원회 네. 2017년 보고서는 코스처럼 명확한 결론은 내오지 않았고 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법적 소유권 수립에 유보적이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안에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핵심만 추리면 고생하셨습니다. 데이터가 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이런 성격 때문에 만약에 명확한 소유권을 설정하게 되면 시장 효율성이 오히려 저해될 가능성도 크다. 아하. 이런 근거예요. 근데 뭐 시장 효율성이 그러면 저해된다는 게 어떤 형태냐?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데이터가 네. 아주 중요한데 혁신이 저해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그 범위의 경제 네네. 이게 막 실현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범위의 경제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나타난다는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뭐 여기도 사례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면 네네. 만약 이 모든 기업, 모든 개인이 자신이 생산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네네. 있고 뭐 점유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지적재산권 알잖아요. 네네. 네네. 사실 지적재산권도 무형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단 소유권 같은 거, 재산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네, 배제성을 딱 만드는 네. 거죠. 예.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네. 자연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죠. 그 만들어주는 이유가 네. 지적재산권 같은 형태로 보호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내가 굳이 아이디어를 안 낸다라는 안 거예요. 내겠죠. 그러면 시장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네. 논리가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명확하고 강력한 이 법적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데이터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집적이 돼야 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나 개인 데이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여러 사람께 모이지 않으면 융합이 돼요, 좀. 거의 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건 사람이건 간에. 그래서 나 이거 얼마에 팔래? 이거 안 주면 안 팔래라고 전부 다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도가 안 나가기. 예. 안 나가지. 언제 다 거래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파편화라고 그러는데 이 파편화된 데이터를 아하. 네네. 수집을 해가지고 어. 네. 이 거기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은 네네. 이 소유권을 가진 개개인들하고 전부 다 협상을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협상 과정에서 또 소유자들은 비용이 많이 네네. 들지. 예,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또 전략적인 행동을 해요. 그렇겠지. 예. 야, 그거야 못 팔아, 씨. 예. 이런 이유로 네네. 명확하게 이 소유권을 수립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용 거래 비용도 들고 뭐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잘 되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 소유권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파편화가 되면 앞서서 삐딱이님 말씀해주신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아주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보고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데이터 소유권 이거를 이 데이터 세트에 가장 많은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에게 네네. 부여하자. 이게 독일에서 가장 이제 데이터 소유권 문제 논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거든요.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 예, 그러니까 독일의 일부 법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않아. 근데 이 보고서는 이런 독일 이 일부 법학자들 주장에도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면 공공재적 성격, 그러니까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는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요. 나는 기여를 안 했는데도 내가 이용할 수 있으면 무임승차가 되잖아요. 이 강력한 외부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전부 다 몰빵해서 할당하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방식도 해결책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데이터를 공공재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공재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의 명확한 소유권 혹은 뭐 네네. 재산권을 설정하는 게 네. 이 데이터 성격 때문에 시장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연구를 가지고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더 연구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정도입니다. 사실상의 소유권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결론은 그거잖아요. 네.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보고서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건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아, 심각하게 참. 심각해요. 예. 우리가요 이렇다 지금 진행하면서 네. 초반부에 네. 데이터 소유권이 공유부 배당론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슬슬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제가 공유부 배당론 그러면은 이 곧바로 연상하는 문구가 뭐냐?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이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 네, 얘기. 네. 네. 예, 우리 저기 이렇다에 나오시는 슈퍼바이저님도 그런 네네. 얘기를 많이 몇십 번 하셨죠.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익숙해요. 예, 맞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빅데이터 중에서 일정 부분의 가치는 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공유부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공동의 소유권으로부터 공유부의 배당론이 도출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공동의 소유권이니까 거기에 배당을 하라는 얘기가 네.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데이터는 공유부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포획되고 점유되면서 사실상의 사적 소유권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상의 소유권. 네.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법적인 소유권 체계까지 도입하려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얘기가 그건 거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공유부 배당론하고 데이터 사유재산권은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중요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주제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저도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저도 되게 궁금해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공유부 배당론에서 왜 빅데이터가 사회 구성은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지 어떤 근거를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우리 연구소에서도 참 이런 발표, 저희 매주 발표가 있는데 수요일마다 네. 많은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자연적 소유권과 뭐 인공적 소유권으로 나눠서 소유권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설명하고 그럼 데이터의 원 데이터, 로 데이터는 네. 자연적 소유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론적인 시도들도 우리가 이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직 좀 결론적이진 못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과연 그런 게 최종적인 결론이 가능할지도 사실 잘 판단이 좀 안 서는 면도 있고 기본소득 운동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또 하나가 경제학자 강남훈 교수 아닙니까? 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계시고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사장으로도 계시고 강남훈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최근에 셰플리의 가치 이론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종의 이제 협상 이론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죠. 인공지능 개발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기여와 네.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가치, 이 기여를 네. 계산을 해보면 데이터가 한 2분의 1 정도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2분의 1은 데이터 가치고 2분의 1은 이걸 돌리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의 가치라는 거죠.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만드는 인공지능에서 100의 가치가 나오면 그중에 50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가치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네. 그 50%를 공유부의 근거로 해서 공유부 배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셰플리의 이론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시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주장이죠, 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데이터가 공유부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얘기지. 네. 근데 그래서 왜 공유부인데에 대한 그런 식으로 천차까지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걸 입증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것도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네요.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소유권도 미완성 상태지만 네. 공유부 배당 이론도 네, 더 네. 소유권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연구해야 될 그런 지금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슈퍼바이저님, 그러니까 뭐 연구소 소장님이죠. 네. 소장님은 공유부 개념을 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또 그렇게 데이터를 이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부하고 비교해서 인공적 공유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저 지금 우리 이렇다 방송에서 지금 처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자연적 공유부와 인공적 공유부? 제가 사회 볼 때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연구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공적 공유부와 자연적 공유부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런 개념 정리를 대한연구소에서 하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슈퍼바이저님이 좀 발표하시고 그랬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특별하게 그 연구라기보다는 네, 이걸 네. 어떤 재산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토지가 대표적인 건데 네. 토지는 그냥 자연 우리가 네. 태어나면서 그냥 주어진 네. 환경인 거잖아요. 네, 자연적 네, 네. 공유인 거예요.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네, 만들어내는 네, 네.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인공적 공유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와서요. 아니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네네. 공유부라고 하면 그러면 네네. 토지 배당 정도만 기본소득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밖에 그러니까요.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지금 공유부 배당하면서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토지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네네네.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공유부로서 이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네네.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니까 데이터가 네. 이 인공적인 공유부에 속하겠구나 하는 개념이 좀 서요. 네. 근데 이 금민 소장님에 따르면 네. 공유부가 뭐냐 이렇게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네. 특정 주체의 성과로 기속시킬 수 없는 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데이터가 그런 성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뭐, 그렇죠 뭐. 데이터가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수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래서 데이터가 공유부구나 이런 느낌은 주지 않아. 이런 공유부에 대한 규정 자체가. 그냥 솔직히 그래서 데이터의 공유부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런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네스터 교수 등의 논문에서 이 비경합적, 비배제적 특성을 갖는 데이터의 명확한 법적 소유권을 설정하면 데이터의 이런 경제적 성격 때문에 시장 실패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분석을 했잖아요. 네. 비록 이분들이 이제 뭐 게임 이론이라든가 코즈의 공리라든가 이런 주류 경제학적 이런 분석 틀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은 일정하게 데이터라는 게 공유부로서의 성격을 확인해주는 이런 쪽 분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해버리면 이게 공유비 그러니까 커먼스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 주류 경제학의 어떤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런 이론에 의해서도 공유부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구나 어느 정도는 좀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려가 한 가지 있는데요. 데이터 소유권 문제와 함께 데이터가 그러면 개별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만한 가치를 갖는 거냐 이런 시도들이 평가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개인 데이터 따지면은 연령 정보, 주소, 성별 뭐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시장에서 그러면 기업들한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걸 막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인터넷에서 뭐 하루 종일 뭐 온라인 뭐 어떤 활동을 했는데 거기 그 데이터가 기업들한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시장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막 몇 달러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 왔는데, 근데 만약에 데이터 소유권 논의가 더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데이터 시장 거래가 더 많이 활발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개별 데이터가 각각 가격이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져가지고 사고 팔린다라는 겁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은 공유부라는 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개별 데이터의 시장 가치가 정해져 가격으로 딱 표시가 되면서 마치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네네. 얼마를 한 번에 하면은 얼마. 무슨 소리냐? 데이터가 왜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어.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비 규정하고 이 데이터 소유권 수립하는 문제하고 역시 이런 긴장 관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데이터는 그런 게 아니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어라는 것도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긴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접속을 해서 플랫폼. 그러니까 네네. 너 요 정보까지 주면 0.2달러. 요 정보까지 주면 0.3달러. 네네. 0.5달러 더 받고 여기까지 줄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개별 정보에 대해서 다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개별 정보에 대해서 각 개별적 지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개별 지급을 마이크로 페이먼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데이터에 가격이 매겨지고 개별 데이터에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네네. 공유부 배당인이 다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론적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장 관계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데이터 사적 소유권하고 공유 배당이 긴장 관계에 놓였다면 정말 앞으로 연구할 게 되게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다음에 슈퍼바이저님과 같이 방송을 좀 하면 네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좋겠다. 연구를 하고 이런 싫은 생각이 거야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도입부에 삐딱이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네. 이 기후 위기에 네.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삐딱이님 어떻게 충분히 좀 심으신 것 같으신가요? 네, 뭐 사과나무 잘 자라면 좋겠네요. 사과도 다 먹고. 네네. 예, 오늘 139회 네. 이렇다 방송에서는요. 데이터 경제학과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